어, 안녕하십니까. DNA 입시랩 이명순 소장입니다. 오늘 외고 국제고 설명회 진행을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오늘이 5월, 그러니까 저희가 설명회를, 1년 설명회를 4월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사특목 입시 설명회 지난번에 한번 틀어갖고 한번 했고요. 4월에 했고, 그리고 5월에는 이제 외고 국제고랑 자사고랑 분리시켜서 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 수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6월에는 이제 내신 설명회를 해요. 그 학교 내신이요. 그래서 이제 대원외고 그 수업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올라오셔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되니까 이제 외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번에도 오셔서 들으시면 참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학교 내신하시는 선생님들이 학교 내부의 사정을 대단히 잘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선생님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머님들 생각하시는 어떤 실제로 외고를 진학한다라고 했을 때 우려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불식시켜 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땐 불식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제가 외고 그 국제고 입시하고 관련된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사실 저희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제 어머님들이 준비를 하실 때도 이제 저희 학원을 혹시 안 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 캘린더에 따라서 움직이시면은 좀 나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외고 이제 학부모님께서 오셔갖고 이제 말씀을 주실 거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이제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을 할게요. 이제 대입 전형을 잠시 보면요. 전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종합 전형, 특기자 전형, 논술 전형. 여기에서 일단은 외고에서 보통 쓰지 못하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 이게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고대 같은 데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쓸 수가 있죠. 네, 내신이 엄청나게 높진 않으니까. 그리고 연세대는 교과 전형이 있어요. 그런데, 어, 보통은 한 1.5에서 2.0 사이에서 1단계 통과를 하는데, 작년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입시 결과가 이미 연세대에 올라와 있거든요. 90% 것이 2.5인 그런 학과가 있었어요. 사회복지학과 같은데. 이제 그런 데는 이제 외고에서도 써서 갈 수 있기는 하다는 거죠. 근데 올해부터는 면접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연세대 여기 쓰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 이외의 밑에 대학은 보통 안 쓰죠. 애들이 교과를 쓸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연세대 같은 경우에 왜 어려워지냐면은 그 면접이 없어지면은 단계 전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계 전형일 때는 작년까지는 5배수를 뽑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접으로 결판을 냈기 때문에 5배수에 드는 경우에는 뭐 심지어는 3등급 넘어가는 경우에 들어오는 학과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일괄로 뽑게 되면은 교과 성적대로 뚜두두둑 계속 끊어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들어가죠.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점수가 많이 높아질 것 같아요. 대부분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게 됩니다. 이제 서울대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고요. 연세대, 고려대도 그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이제 그 일반적인 우리 활동 우수형도 있지만은 국제형도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UD라고 해갖고 연세대 그 UD라는 그 국제 계열 이게 특기자 전형인데 국제 인재예요. 이쪽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논술은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가고 보통 고대 같은 경우도 이제 특기자 전형은 아니고 학생부 종합 전형 두 가지가 있는데 학 학업 우수형, 계열 적합성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다 들어가게 됐을 때 외고에서는 이제 일반고에서 쓰지 못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일반고에서 잘 쓰지는 못해요. 이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고려대 같은 계열 적합성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이제 고대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지금 생각으로는 고대가 마지노죠. 그 밑으로는 이제 안 가려고 하니까. 네. 자, 이게 이제 입시 때마다 이 설명할 때마다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어, 지금 사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외고는 사실 정시로는 잘 못 가요. 왜냐하면 학교 프로그램 자체가 대부분이 수시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 준비를 시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그 수시로 해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 내가 정시 해야지라고 해갖고 정시 공부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지금 어머님들께서는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요번 학년들부터는 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그것도 이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대원외고 여기 얘네들 이제
대부분은 수시 합격자가 여기는 많아요. 이 합격 24, 21, 22 이렇게. 근데 이번에 대원외고는 폭망했죠. 수시에서. 이 면접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대일외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것은 요게 제가 입시 때도 말씀드리지만은 다른 학교들도 보실 때 그걸 보셔야 돼요. 뭘 보셔야 되냐면은 1단계 합격자 수를 보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1단계 합격자는 학교 역량으로 가는 겁니다. 학교 역량. 블라인드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학교 역량이에요. 네, 블라인드이지만 블라인드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왜냐면은 이거 보세요. 37, 32, 30, 33 왜 안 변해요? 거의. 그죠? 제가 작년만 하더라도 이거 2024라고 됐네요. 죄송합니다. 2024학년도나 23 하나만 보여드렸었는데 이제는 그냥 다 취합을 해버렸어요. 다 요렇게 해서 다. 이거 왜냐면은 안 변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순서도 안 변해요. 순서도. 항상 대원을 더 많이 뽑아줘요. 근데 그 다음에는 면접은 최종 합격은 이제 2단계에서 면접에서 결판이 나거든요. 그 면접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되면 떨어져요. 네, 그래서 나중에 면접할 때도 저희 학원으로 오세요. 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얘네들이 합격자 수가 1단계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게 일반고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고 또 하나 이게 문과잖아요. 그죠? 우리가 외대부고가 거의 26명에서 28명 1단계 합격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는 자연계, 인문계 통합이죠. 그죠? 예전에는 이제 10명씩 이제 들어가기도 했었는데, 인문계에서.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10명 안 될 거예요. 그 총합이. 네, 대원외고에는 특이하게 저기도, 정시도 이게 많은데, 이것은 재수 함수들이 좀 많이 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시로 가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마시고, 뭐 정시로 갈 수도 있긴 해요. 그 상황을 이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흐리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우리가 지금 중3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는 내년부터는 내신 5등급제를 이제 적용하게 됩니다. 원래는 고교학점제가 문제였었지만 고교학점제에서는 원래 그 2학년 과목부터는 절대평가로 가겠다라고 했지만 작년 10월에 발표한 게 5등급제로 가는 거예요. 5등급제.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 1등급이 4%, 7%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4%, 11%, 누적 11%, 23%, 40% 이렇게 된 거예요. 요렇게 되는 것이 지금 개편 안에서는 1등급이 10%, 2등급이 34%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1등급은 1, 2등급이 전부 1등급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1%는 빠지겠지만 하위 마지막 1%는요. 3등급, 4등급이 40%까지인데 34%까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외고에서 지금 3등급하고 지금 이게 그 등급이 이 등급은 어떻게 내시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컨설팅 할 때마다 이거 보통 설명을 드리는데 그냥 한 번에 설명을 드린다면은 예를 들어서 250명이 수업을 들었는데 내가 8등을 했다. 그럼 10등 안에 들었죠. 10등까지가 1이라고 찍히는 거예요. 그 과목에. 숫자가 1, 2, 3, 4 이게 막 찍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11%까지가 25, 27등까지. 27등까지가 이제 2라고 찍혀요. 25등 했으면 2라고 찍히는 거죠. 3등급이 여기가 23%니까 한 50에서 60등 정도까지. 여기에는 내 60등 했다 그러면 3이라고 찍혀요. 그리고 99등 했다 그러면은 4라고 찍혀 있는 거예요. 그 과목 옆에 이렇게 등급이 숫자가 쭉 찍힌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3, 3, 3, 3, 3, 3 이렇게 찍혀 있으면 고대 합격이에요. 1단계는 그냥 다 통과합니다. 근데 4, 4, 4, 4 이렇게 찍혀 있으면 고대를 갈까요, 못 갈까요? 운이 좋으면 갈 수 있고요. 보통은 이제 못 가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지가 않습니다. 요 4, 4, 4 찍히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지금 중3 친구들이 어떻게 바뀌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3333은 1단계 통과시켜주고 4444는 안 통과시켜줄 텐데 그 가능성이 이제 더 높아요. 그런데 2라고 찍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대학에서 볼 때는 3인지 4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구별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통과를 시켜주고서 면접으로 결판을 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딱 저기만 물론 이제 원점수를 보면 그 차이를 보고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원점수에서 별 차이가 안 나요. 그 뭐 3등급이랑 4등급이랑 91점, 92점, 93점 뭐 그냥 이런 거라서 그 1, 2점 갖고서 얘네들이 뭐 공부를 뭐 얘네가 한 등급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날 만큼 되냐?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1단계 통과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사 특목이 좋아요. 그래서 인문계 친구들은 필히 여기를 가야 돼요. 필히.
라고 저는 주장을 해요. 네, 그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일반고를 갔을 때는 많이 밀려납니다. 특히 이제 수학 과목 같은 거, 여기 인문계 가는 친구들만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좋고, 또 하나가 요거죠. 대입 개편안이에요. 서울대학교에서 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지금 이거 계획하고 있는 그 방향에 대해서 1월 달에, 1월 말에 포럼을 열었는데, 그 포럼에 있었던 얘기인데, 뭐냐면은, 일단 수시에 다른 얘기도 있는데, 뭐 그런 거 다 일단 빼버리고, 면접이 강화가 됩니다. 면접이 강화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면접을 지금은 재시문 면접으로 볼 때, 이제 재시문을 잘 파악하고서 좀 깊이 있게 그 행간 같은 거 읽어가면서 문제를 풀면은 됐었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내놓은 주제를 보면 주제가 아니라 예시를 보면은 약간 인문계는 토론 면접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토론으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토론 면접을 예시를 들어놨고 그게 인문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일반적인 정규 교과가 아니라 학교에서 발표하고 디스커션 많이 하고 하는 외고가 당연히 유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생기부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깊은 학습을 받는 이건 심화학습은 고난이도 문제고 깊은 학습은 심층학습이라고 얘네가 말을 해갖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개념을 더 깊게 파고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원리를 더 깊게 파고 예, 학교에서 배운 수준보다 더 깊게 들어가는 것, 자신의 관심과 연결돼서 이런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생기부도 이제 이걸로 채워지는 걸로 보면 일반고보다는 자사 특목이 훨씬 더 낫죠. 특히 외고 같은 데서는 이제 저런 걸 채우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주는 수행평가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 생기부 채우는 것도 좋고 이제 학교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 봤을 때는 면접에서도 훨씬 더 이제 좋아진다. 지식 이해의 맥락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가겠다. 그래서 수시를 준비하는 건 지금도 유리한데 최종적으로 수시에서는 더 유리해질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머님들 나눠드린 자료하고 요거하고 좀 달라요. 거기에서는 입시 일반과 관련된 것을 넣어놨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외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필요하시면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것은 뭐냐면은 정시 개편이에요. 정시 개편. 그러니까 아까 외고는 정시에서 분리했죠. 왜냐면은 수시를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시 생기부 채우는 활동을 3학년 1학기까지 계속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애들이 그거에 신경 쓰느라고 정시는 보통 신경을 못 쓰죠.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아까 대원외고 빼고서는 정시 실적을 보시면은 어떤 외고도 정시 실적이 좋은 학교가 없어요. 그건 전국 공통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수능 등급 활용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했냐면은 등급제를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점수를 0점 몇 점 단위로 다 잘라갖고서 등수가 나오잖아요. 그 등수를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하냐면 동일 등급이 성취도를 동일하게 인정한다고요. 그러니까 1등급은 전부 1등급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죠? 1등급 1등이나 1등급 꼴찌나 그죠? 서울대에서 정시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로 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올해 정책 포럼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뽑겠어요? 정시의 수능으로? 수능으로는 뽑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얘네가 또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게 교과 역량 평가를 넣겠대요. 이게 뭐냐면 학생이 제출한 학생부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의 모든 내용, 과목 이수 내용, 교과 성취도, 학업 수행 내용들 다 본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수시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정시 수시화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네요. 그러니까 수시처럼 바뀌는 거죠. 그리고 정시하고 관련해서는 정시 직윤에서의 면접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시 일반 전형에서의 면접 얘기는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포럼을 가서 본 게 아니라서 이게 그 내부에서만 이제 관계자들만 모아놓고 했던 포럼이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제가 생각할 때는 정시에서도 면접이 도입되지 않을까. 이 상태로는 뽑을 수가 없죠. 그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사실 수능이 뭘로 바뀌어서 그래요? 인문계 수학으로 바뀌는 거죠. 인문계 수능으로 바뀌죠. 수학이 인문계 수학의 확통까지밖에 안 보죠. 원, 투, 확통. 지금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통합사회 들어오죠. 통합사회 1학년 과목이죠. 통합과학이 들어와요. 그죠? 하지만 이것도 인문계들 배우는 그냥 인문계 과목 똑같죠. 공통 과목이니까. 1학년 과목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내면은 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거기서 어렵게 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서 어렵게 내면은 사실상 뭐 물, 원, 화, 원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상당히 형평성이 어긋나는 그런 게 돼서 이게 자격고사화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정시에서 지금까지 이제 피를 보는 이런 외고나 국제고 친구들은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상황은 유리해질 것 같아요. 등급으로만 일이 찍히면 되니까. 아, 근데 일 찍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수능도. 왜냐면 수학 때문에 많이 그래요. 수학. 수학 때문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아, 별로 재밌진 않아요. 이거 이렇게 말을 하면은 뭐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가 보더라고요. 한국 외대 같은 데 가려면 정시에서 얼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외대. 제가 볼 때는 외고에서는 거의 마지노일 텐데, 애들이 생각할 때. 네, 맞습니다. 89%인데 어떻게 했어요? 대단하시네요. 보통 89% 안팎이에요. 89% 100분위로 89라는 얘기는 다 2등급이에요. 그럼 다 2등급을 맞을 수 있냐? 아니, 일단 뭐 사탐이나 이런 것들 2등급 맞을 수 있죠. 영어는 2등급 나오겠죠. 그죠? 국어가 2등급 조금 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가 수학이 안 나와요. 수학이. 수학이 이제 3으로 밀리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국어가 2 나오면 안 되고 1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아, 물론, 예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저는 자꾸 이제 옛날부터 이제 입시를 해왔었기 때문에 옛날이랑 비교를 하면은, 이 정도로 지금 학력이 저하됐다고? 네, 저하가 됐어요. 네, 저하가 됐어요. 엄청나게 저하가 됐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외고에서도 이제 수학으로 승부를 보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 할 때마다 문과 친구들도 인문계를 가든 뭘 하든 니네는 뭐부터 해라, 수학부터 해라. 다 수학이에요, 수학. 수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하면은, 어, 나머지가 좀 편해져요. 나머지가. 그래서 수학을 잘하면은 이제 수능도 잘 볼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아이들이 좀 쉽지 않아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학력이 저하된 듯한 느낌. 근데 지금 영어도 힘들어 한대요. 영어도요. 네, 난리 났습니다. 외고를 더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외고 가면은 이제 내신 따기가 훨씬 더 예전보다 쉬워지는 거예요. 네. 이제 그거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러니까 이러시잖아요. 이런 어머니들도 있어요. 대원외고가 수학이 어려워서 한영외고를 가을래요. 라는 말을 제가 정말 많이 듣는데, 한영외고가 수학이 옛날에 대원외고 수학은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학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예전에 들을 때도 뭐라고 들었냐면은, 이제 대원외고는 문제를 딱 보자마자 빠바바박 풀기 시작해야 된다. 생각하면 안 된다. 다 문제 못 푼다고 그래요. 네,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어, 지금 저희 대원외고 내신 수학하시는 선생님한테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어, 이번 중간고사인가요? 100점 만점에 8명 나왔대요. 아,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잘 모르시나요? 100점 만점에 8명 나왔다는 얘기는 시험이 엄청 쉬웠다는 거죠. 엄청 쉬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대원외고의 수학이 엄청 떨어졌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한영외고보다도 더 쉽다고 하시더라고요. 문제 수준으로 볼 때는. 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수학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지만 내가 수학을 잘하면은 가서 엄청나게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수학 공부하시면 돼요. 수학 공부를 시키면 돼요. 이과 갈 만큼. 아, 진짜요. 그러니까 수학이 제일 관건입니다. 제가 중3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수학이 돼야 다른 과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신 때 수학 매달리고 있으면은 그럼 다른 과목 같이 다 망해요. 애들이 내신 망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기본 교과들 강조하냐면은 기본 교과가 안 되면은 기본 교과 내신 등급 올리려고 딴 과목 못 하거든요. 그러면 사탐 과탐 그냥 다 주저앉는 거예요. 공통과학이든 뭐든 다른 과목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외고는 이제 전공어가 있잖아요. 그죠? 전공어는 미리 하고 오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경쟁을 하는 건데 전공어가 또 시수가 한 8시수 이렇게 8단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거 하느라고 또 신경을 많이 빼앗기죠. 그죠? 그러니까 수학 잘 해놓으면은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외고. 이 서울대 진학률이 엄청 높아요. 그리고 그게 인문계 애들만 놓고서 따진 거기 때문에 그 진학률 보면은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250명이고 지금 대원외고가 인원이 그래도 좀 많아서 한 250명 정도고 다른 외고가 200명에서 250명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 정도는 일단 수시로 그냥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10%.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되고 그게 순서대로 10%에서 가는 건 아니에요. 1단계 통과시켜주는 걸로 보면은
뭐 15에서 거의 한 20% 가까이까지도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보면은 사실은 내가 면접자라면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는 뒤바뀝니다. 자, 서울대를 못 가면 일단 연고대라도, 예, 연고대라도 못해서 40명에서 60명 정도 사이에서 연고대에 들어가는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 40% 안에 들면은 성대 이건 4등급이죠. 4 찍히는 거. 그죠? 성대, 서강대는 이것도 웬만하면 그냥 갈 수 있다. 네, 나보다 훌륭한 친구들, 아까 이제 입시 개편안 보면은 더 그렇죠. 그리고 의대 증원 생각하면 또 그쪽으로 더 많이 빠져나갈 거예요. 앞에 있는 애들이. 야, 인문계 가겠다 하는 친구들은 지금 외고 가갖고 잡아야 됩니다. 자, 훌륭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나보다 일 수는 있겠지만. 자,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한 만족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갖고 되게 즐겁게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즐겁게 학교를 다니니까 이제 엄마가 볼 때는 얘가 공부를 하는 건지 노는 건지 모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아이는 즐겁대요. 자, 이제 성적 나와보면 그때 조금 이제 당황하겠죠. 자, 이제 외고하고,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밀렸나 모르겠네요. 지금 약간 제 거랑 포맷이 아니라 이게 프로그램 조금 뭐가 바뀌었나? 그냥 어머님들 저기랑 같이 한번 보세요. 그냥 말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영어 내신 성적으로 봐요. 160점. 만점이에요. 영어 내학기 40점.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거 기준입니다. 23학년가 아니라 24학년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입학한 애들 기준인데, 사실 이건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안 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1학년 1학기 성적이 있는 애들이 있어서 그래요. 자, 근데 아직은 뭐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대로 영어 내가 이것만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동점자가 있을 때 동점자 처리 기준으로 국어, 사회 이 순서로 보는데 3학년 2학기부터 내려오면서 봐요. 3학년 2학기 국어, 3학년 2학기 사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교해서 떨어뜨리는데 중요한 게 1.5배수입니다. 이것은 국제고도 똑같아요. 서울국제고도. 네. 그래서 이 국제고도, 근데 혹시 여기 경기권 국제고 오신 분 계시나 모르는데 경기권 국제고는 이게 조금 이제 바뀌어요. 2배수도 있고 그냥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서. 근데 어쨌든 지금 서울국제고는 1.5배수입니다. 그 다음에 면접평가로 40점입니다. 이건 그 뭐 어디나 다 똑같아요. 경기나 서울이나. 그래서 면접평가 40점을 보고 이 영역별로 뭐 20점, 10점, 10점 이렇게 배점이 돼 있는데 서울국제고는 그냥 통으로 30점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리고 인성에서 10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 영어 내신 성적을 놓고 보면은 거의 동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면접에서 결판이 나는 거죠. 면접에서 결판이 난다. 그래서 면접을 잘해야 돼요. 자, 이거 별로 안 어렵죠? 이 면접을 잘하시면 돼요. 이거 대원외고입니다. 지금 대원외고 경쟁률이 저는 사실 작년에 2대1을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의대 때문에 그 자연계로 가는 친구들이 여전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자, 독일어과 프랑스어가 이렇게 쭉 보면은 프랑스어가 1.95대 1 됐죠. 그죠? 1.88대 1. 제일 낮은 데가 중국어과 1.60대 1. 보통 중국어과를 회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어 내신이 여기가 중국어는 그 주재원 갖다 들어오는 학생들 때문에 보통 이제 중국어 잘하는 애들이 좀 껴있어요. 그래갖고 여기를 많이 기피하고요. 네, 그리고 일본어과는 보통 이제 인기가 잘 없고 스페인어과는 여기가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좀 많이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애들이 주로 작년에 독일어과, 프랑스어과 요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낫겠다 싶은 그러니까 좀 그 가서 내신 경쟁에서 내가 좀 치일 것 같다라고 하는 애들이 나는 일본어과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좀 있었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이제 여기 둘 중에 자꾸 쓰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는 독일어과 쓸래? 그러면 애들이 프랑스어과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언어가 좀 예뻐 보여서 그러나. 예. 근데 독일어도 들어보면 예뻐요. 그래서 근데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재작년하고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하고 보면은 이게 약간 한영하고 똑같지는 않은데 한영하고 왜 이쪽 동네에서는 선택하는 게 별로 선택지가 없어요. 그냥 둘 중에 하나죠. 한영 아니면 대원인데 뭘 보시면은 이게 제가 이제 쭉 여기는 3개년이 들어가 있지만은 뭘 보시면 되냐면은 요 매년 이거 엇갈려요. 그래서 여기가 1.5대 1이 안 됐잖아요. 23학년도에. 그죠? 근데 요때 물론 한영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해에 대원보다는 한영이 더 높아졌거든요. 네, 이게 얘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해가리를 하는 거예요, 서로. 한 번씩 왔다 갔다. 네,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근데 이 해에
이제 B 두 개인 애들도 써서 1단계 보는, 왜냐면 1.5배수를 뽑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었는데, 대부분은, 요렇게 해서 이제 푼다. 근데 이제 1.8대 1 이렇게 넘어가면은 B가 있으면은 이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올 A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영외고. 한영외고가 이때 엄청 낮았죠. 근데 이게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대원외고가 더 이제 훨씬 더 높기는 하지만 얘네들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1.65대 1 이렇게 넘어갔고요. 이 동네에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아마 이제 외고에 대한 관심이 누구나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일단 외고 가야겠다. 국제고나 외고를 가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제가 그 생각할 때는 이제 대원외고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 때문에 점점 한영외고로 좀 몰리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영외고 이렇게 얘기하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경쟁률 보고서 학교를 옮기더라고요, 애들이. 이제 자소 쓰다가 나중에 바꾸더라고요. 아, 그리고 대일외고가 2대1 넘어가는 이런 학과들이 생겼고요. 요거 하나 빼고서는 이제 사실은 대단히 높은 이런 경쟁률을 보이는 학교입니다. 대일외고는 이것도 선택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고 서울국제고는요 2.42대 1이죠. 여기 계속 올라갔죠. 근데 여기는 그냥 무조건 다 올A. 국어, 사회도 다 올A. 아시겠죠? 그래야지 보통 여기는 붙습니다. 서울국제고는 이제 B를 갖고 붙은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국어 사회에서. 자, 이제 자소서는 이렇게 이런 질문들로 돼 있습니다. 대원외고 자소서 문항으로 놨지만 사실 대원외고뿐만 아니라 한영외고나 뭐 다른 외고, 기타 국제고도 다 똑같아요. 이건. 그러니까 그냥 그거 하나만 보셔도 되는데 보통 이따가 이제 자소서 설명을 저희 이태재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이태재 선생님이 요거 이 어떻게 쓰는가 그거 말씀을 이제 곧 해주실 건데 이제 그때 한번 보시고요. 이제 면접은 저 자소서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내요. 보통. 그래서 이제 학생부에서도 문제를 낼 수 있는데 대부분은 학생부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준비를 시킬 때는 학생부도 같이 준비를 하거든요. 면접 시간은 5에서 7분, 면접지는 두 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과 인성 보통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거든요. 이렇게 들어가고 개별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독특한 것은 학생부에서 1, 2, 3학년 세특이 제외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가려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볼 수가 없어요. 학교는. 학교는 그 무슨 얘기냐? 상상력을 발휘해서. 사실 거짓말을 써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애들한테 저희는 거짓말 쓰라고는 절대 안 해요. 뭐냐면 학교에서든 뭐든 지금 먼저 공부를 다 하라. 그리고 사실 자소 쓰는 과정은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부 주제를 던져주고 학교 활동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애를 엄청나게 씁니다. 자, 그리고 자소서에 충실한 질문과 답변이 보통 많이 이루어지고요. 대원외고는 자소서 같은 주제의 다른 사례를 좀 준비를 해놓는 게 좋아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던져요. 이런 거에 비해서 이제 한영외고는 좀 더 이제 평이한 면접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제 면접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이제 준비하고 관련해서 보셔야 되는데, 아, 찍으시려면, 네. 네. 지금 올해, 이게 작년 스케줄이고요. 올해는 12월 6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걸, 그래서 오늘 달력으로 보니까 아마 면접일이 이게 12월 18일 월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근처 월요일에 면접을 봐요. 요 근처 월요일에요. 그래서 12월 16일 월요일에 면접을 볼 것 같아요. 제가 예측했어요. 예언을 했습니다. 일단 만나 한번 보세요. 자, 11일까지, 이번에는 11일까지 원서 제출이라고, 그 서류 접수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게 16일 월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이제 크리스마스 껴있는 주라서 아마 이때 볼 것 같아요. 12월 16일. 거의 일정은 비슷해요. 여기도 똑같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 주 금요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12월에 시작이 되지만 우리는 준비는 그때 하면 안 돼요. 늦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월부터 6월 이걸로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컨설팅으로 뭐 학교 선정 학업 계획을 짤 수도 있고 요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초보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게 좋습니다. 요거 작성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 여기서 뭘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게 끝나면은 내가 부족한 게 이제 여기서 나타나요. 그 부족한 것이 뭐냐를 보고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인성 영역에서 부족한 활동들을 이제 채워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7, 8월에는 이때는 초벌을 완성한다고 보셔야 돼요. 이때 초벌이 완성이 돼야지 뭘 할 수 있냐면은 8월 중순에 이제 애들 방학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자소서를 무조건 끝낸다. 그러면은 그 9월에는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는 뭘 하냐면은 이제
예상 면접 문제를 출제해갖고 요거에 대해서 답변을 쭉 달아가요. 이게 답변 다는 과정이 사실은 공부하는 과정이라 애들이 한 타임 와갖고 몇 문제 못 달고 가요. 이제 그러면서 와갖고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달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넘어가는 건데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예상 질문 답변을 달고 예상 질문 답변을 달면서 뭘 하냐면 애들이 자소서도 또 이제 수정을 해요. 하다가 보면은.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9월 중순까지 가요. 그래서 더 할 수도 있는데 중간고사가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 중간고사가 있으면 9월 중순까지, 없으면은 그냥 쭉 더 가갖고 9월 말까지 가도 돼요. 10월은 이제 내신 준비를 좀 해야 되니까 마지막 내신 망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11월에는 그럼 뭘 하냐? 이제 예상 질문에 거의 답변을 다 완성했다고 보면 되고 11월 중에는 그때 그러니까 11월 중에 예상 답변을 완전히 다 이제 완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좀 빠른 친구들은 이 11월 중에 뭘 하냐면 심층학습과 추가 질문까지도 답변을 이제 다는 거죠. 추가 질문 이제 저희랑 수업을 하다가 보면은 추가 질문이 또 나오고 요거에 대해서 자꾸 이제 막힌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하면서 이걸 달아놓죠. 그리고 자소서는 완전히 이제 수정해서 완성을 하고요. 이렇게 되고서 아까 보셨다시피 원서 접수 때 가면 이제 바빠요. 그때는 시간이 없어요. 12월에는 뭘 하냐면 실전 모의 면접을 해요. 그래서 실전 모의 면접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보통 한 타임에 딱 와갖고 면접실 보통 3개를 돕니다. 그래서 3번의 면접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부족한 점 찾아보고 이제 면접 태도도 어떻게 하는 건지 익히게 되고, 그리고 애들도 엄청 떨거든요 이때. 그것을 적응력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방식으로 수업이 이제 쭉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그게 별로 어렵지는 않고요. 이제 저희 뭐 컨설팅도 있기는 한데 저희 선생님 대개 사진 좀 크게 만들었어요. 이건 넘어가고요. 여기는 저희 그게 들어있습니다. 입시관의 네이버 밴드인데요. 여기 입시 정보가 계속 올라오니까 대입을 계속 보시는 게 좋아요. 고입 관련된 것도 올라오지만 대입 정보를 추적하시면은 내가 입시를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늦어도 여름방학 때는 자소서를 시작을 해야 되고, 그때 여름방학 때 일단 초벌을 다 완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면접까지 준비가 이렇게 무난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네, 일단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자소서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태재 선생님은 그 자소서만 거의 한 10년 가까이 하신 분이에요. 또 10년 넘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외고 뭐 거의 외고 국제고 이런 인문계 쪽 자소서는 거의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 뭐 장재희 선생님도 그렇고요.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그렇기는 한데 일단 자소서를 어떻게 이제 지도를 하는가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마 수업 듣고 싶으실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이 횡으로 된 자료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고, 여기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게 자료하고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화면하고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NA 입시연구소에서 이제 이번에 외고 국제고 자소서 자소서, 면접으로 이어지는 그 수업을 맡게 된 강사 이태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앞에 이명순 소장님께서 기본적으로 이제 자소서 구조나 아니면은 평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아마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관심 있는 학교에 대해 작년 요강이나 이런 걸 찾아보시고 문항 같은 걸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소서를 쓰기 전에, 그리고 이제 면접으로 이어지는 그 입시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학교가 맘대로 자기소개서, 아까 이제 대원외고 자기소개서 문항을 보여주셨는데, 학교가 우리 학생을 이렇게 뽑고 싶으니까 하고 자율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이제 교육청의 통제를 받는 입시를 치른다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자료에 있는 이 명칭, 자기주도 학습 전형 및 고등학교 입학 전형 영향평가 매뉴얼이라는 게 이제 매년 업데이트돼서 나오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발간한 거예요. 각 시도 교육청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자사고랑 특목고를 이렇게 뽑아야 된다라는 걸 어떤 통제 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의 어떤 문항의 구조나 아니면 면접 방식이나 배점이나 성적을 평가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학교들이 아까 보면은 외고들 다 비슷했잖아요. 그게 학교들이 협의해서 정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지정해 주는 방식을 따른다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제 이 자기소개서 공통 양식이라는 걸 이 매뉴얼 하에서 제시가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관심 있는 학교의 자소서 문항을 찾아보셨을 때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표현을 쓰는 학교가 있고, 그게 아니면은 학교가 약간 표현만 학교 특성을 고려하여라는 것을 예를 들면 외국어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런 식으로 바꿔 쓴다라거나, 아니면 표현을 좀 더 구체화한다라거나, 이런 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는 거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그 소장님께서 보여주신 것 중에 이 저도 이제 이 대기실에 있으면서 옆에서는 지금 자사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성적이나 아니면 학생부의 세특의 관리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외국 국제고에서 면접 특징이 아까 보신 게 이제 세특이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이것도 학교가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 교육청에 통제하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라는 걸 일단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순서를 좀 넘어가지고 자료 맨 마지막에 2페이지 정도를 한두 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이게 실제로 학생부는 뭐 인적사항부터 해가지고 쭉 기재가 돼 있죠. 쭉 기재가 돼 있는데 이 매뉴얼을 본다라고 하면 외고 국제고 입시용으로 나중에 학교에 제출할 용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 뭐가 제외되냐면, 첫 번째 수상 경력이 제외되고, 그 다음에 교과 학습 성적에서 원점수하고 표준 편차가 빠지고,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영어, 국어, 사회 과목의 성취도만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세특이 제외되고, 그 다음에 뭐 행동 특성 및 종합, 이건 대입에서도 마찬가지긴 한데 3학년 건 아직 기재되기 전이기 때문에 3학년 내용은 제외되고, 근데 이해를 해야 되는 게 3학년 자율 동아리 진로는 출력이 됩니다. 자율 동아리 진로는 출력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학교를 통해 가지고 뽑아본다라고 하면 3학년 내용은 반영돼 있지 않긴 하지만 여러 가지 항목이 들었는데 뽑아본 모습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 어차피 이제 평가할 때 인적사항은 가리고 본다라고 하면 출결이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체라고 부르는 동아리, 자율활동, 진로활동, 그리고 여기 희망 분야도 상급 학교 미제공이라고 돼 있어요. 뭐 보면은 나 의사라고 돼 있는데 외국 가도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그런 건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봉사활동은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은 저는 자료를 넘겨서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은 우리 교과 학습 발단상 이 성적 부분에서 보면은 영어하고 이제 국어하고 사회하고 이 세 과목에 대해서만 몇 명이 들었고 A, B, C 중에 뭘 받았다 이것만이 드러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성적 부분 뒤에 보면은 이제 교과 세특이라는 거, 과목별로 500자씩 쓰는 란이 있는데 이게 아예 학교에 전달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신에 이제 성적과 관련된 교과 학습과 관련된 내용은 좀 적긴 합니다만 자유학기의 내용은 전부 다 보입니다. 자유학기의 내용은 전부 다 보이고, 그 다음에 독서 활동은 전부 다 보입니다.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행발이라고 부르는 게 전부 다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움직이네요. 자, 이제 앞으로 돌아가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사실 외국 국제고의 입시 특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학교는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잖아요.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은데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성적도 전 과목이 보이고, 그 다음에 세특도 전부 다 보입니다. 세특도 전부 다 보이는 상황에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자소서를 쓸 때도 학교 입학 설명회 가시거나 한다라고 하면 학교 활동에서 뭔가 시작을 해서 쓰라거나 이런 내용들을 하지만,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 중학교 때 동아리들이 진로 탐색을 하는 동아리를 선택한 경우가 의외로 적기도 하기 때문에 창체하고 자유학기만으로는 사실상 자기주도 학습을 거기서 시작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사실상 한 꼭지 정도 그걸 보여줄 수 있으면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실제로 내가 2학년, 3학년, 1학년 수업 시간에 뭔가를 제대로 탐구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근거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결국 자기주도 학습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되는데, 그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은 사실상 있는 거에서 뭘 해서 찾는다라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그걸로 실제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증빙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면에서 어떤 진로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어떤 탐구를 해왔다라고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이었을까를 역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가지고 만들어가는 것이 가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외국 국제고 그 전형에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이제 넘겨가면서 쭉 보실 건데, 일단 자기소개서에서 그 지침이라는 게 문항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데, 이것들 한번은 머릿속에 넣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1500자 띄어쓰기 제외 이내로 작성한다. 이걸 실제로 입력하게 되는데, 이 분량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아래 한글이나 워드 프로그램을 띄워가지고 아무런 그 서식 변화를 주지 않고 10페이지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을 두 꼭지나 세 꼭지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지원 동기를 한 문단 쓰게 되고, 인성을 보통 한 문단 쓴다라고 하면 줄 바꾸는 것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이 분량을 딱 채우면은 A4 한 페이지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 봐야 한 줄 정도입니다. 분량이 상당히 적죠. 분량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학생이 썼는가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좀 지도를 받았는가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아까 자소서를 오래 맡아왔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대입에서도 오래 맡았습니다. 지금 없어진 자소서를 맡았는데, 대입에서는 자소서를 모든 학생이 존댓말로 썼습니다. 존댓말로 썼는데, 고입에서는 어떤 지도를 받은 학생들의 모든 자소서는 반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분량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보여줘야 되는 것은 많은데 분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어디서 지도를 받으신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다른 학생들도 반말로, 물론 그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존댓말로 쓰는 게 좋겠죠. 존댓말로 쓰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내가 뭔가 했다라는 걸 더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모든 학생들이 하게 되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해도 했습니다 하고 이제 했다로 바뀌면 문장마다 두 글자씩을 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한다라는 걸 기억을 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이건 이제 0점 처리 항목이기 때문에 잘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건데, 교과목 점수 석자. 우리 사실 ABC밖에 모르는데 내가 1등을 했다 날지 아니면 100점을 맞았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 바로 떨어진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학생부 양식에서 대회 칸이 아예 안 보였죠. 대회 칸이 안 보였기 때문에 교내 대회도 입상 실적을 적어서는 안 되고, 당연히 외부 것은 적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영재교육 받았다 이런 것들을 기재하는 순간 0점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우회적 간접적 그 진술에도 0점 처리를 한다는 것이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입상 실적을 적지 말라고 했으면 대회 나갔다는 건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나가서 뭔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달지 이런 표현을 하면은 문제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도 중요합니다. 사실 그 외국 국제고를 실제 지원하는 학생 중에 그 상담을 해보면은 여기도 이제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해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있죠. 해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걸 드러내는 것이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타당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외국 입장에서는 살다 온 학생, 외국어 잘하고 이런 학생 뽑으면 좋잖아요. 뽑으면 좋은데, 이 매뉴얼의 통제를 받는다는 부분이 뭐냐면, 면접관이 3명이 앉아 있는데 1명은 교육청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학생을 우선해서 뽑으려는 것이 통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서류 평가 과정에서나 면접 과정에서나 우리가 그 사회 경제적 지위를 암시한다라는 거. 이제 작년 지도할 때도 이제 해외여행 갔다가 뭔가 어떤 경험을 쓴다라거나, 그러니까 중학생이 가족들하고 자연스럽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게 사실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게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내가 해외 경험을 쓴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아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사실상 안전한 선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많은 감점을 주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항목 배점에 10%를 감점한다, 학교별로 기준을 세운다라고 했는데, 이 항목 자체가 전체에서 10%가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 지원 동기, 인성 이 세 개 등으로 이제 구분한 것에서 한 항목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암시돼 있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만 이제 10%를 감점하기 때문에 감점률 자체는 크지는 않긴 하지만, 결국 합격 불합격이라는 게 1점, 2점으로 갈린다라는 걸 고려하면 이걸 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내가 이제 드러내야 되는 거. 이 표현만 보면은 지원자 본인의 인적 사항을 암시하는 거. 내 이름은 뭡니다. 이걸 당연히 쓰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출신 학교도 밝히면 안 됩니다. 여기 출신 중학교를 암시하는 내용, 동아리 이름이 예를 들면 휴먼 방송반이다. 이런 걸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일단 기억하셔야 되고 원칙상으로 학생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도를 할 때도 작성을 해주진 않습니다. 작성은 학생이 해야 되고, 뭐 물론 그 다듬고 하는 과정에서 개입을 하기 때문에 학생다운 말투로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나오진 않아요. 다듬고 뭐 몇십 번을 다듬어 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기 어려워하는 과정은 예를 들면 이런 문구를 쓸 수 있어라고 먼저 읽고 그걸 학생이 타이핑 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사실상은 이제 정확한 매뉴얼 지침을 보면 어디 모여서 작성하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학원에서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학원에서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1차 합격해서 면접을 오는 학생들은 우리 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에서 이제 준비하거나 혼자 준비한 학생들도 있지만 100명이 자소설 바탕으로 문항을 만들어 최종 면접 연습을 하면 100명이면 99명은 반말로 돼 있어요. 그건 누군가의 지도를 받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자소서의 특성이 당연히 이 학교가 요강해서 밝히는 거, 그 다음에 항목만 보고 그냥 썼을 때랑 뭔가 지도를 받은 형태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은 그거에 기반 어떤 면에서는 다듬어진 학생부가 자소서가 이제 합격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아까는 아니라고 하더라고. 이제 그 아까 대원외고 문항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일단은 그 자기주도 학습 영역 이 뒷부분은 쭉쭉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뉴얼상으로는 이게 공통 문항입니다. 이게 공통 문항인데 여기 뭐 서울에 이제 외국어가 6개가 뭐 경기권에는 더 많긴 합니다만 4개의 이제 메이저 외고하고 서울국제고를 중심으로 봤을 때 뭔가 이 빨간색으로 표현한 게 새로 추가된 표현이라 조금 다른 표현이긴 합니다만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항목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학교별 문항을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 학교가 뭔가를 더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문항을 썼다라고 굳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 추가된 표현 중에 여기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점 정도는 공통 문항이 없는데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작성 과정에서 느꼈던 점은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조를 보시면은 위아래로 해가지고 그 각 항목에 5개 학교의 실제 문항하고 그 다음에 주안점들을 좀 메모를 해놨는데 자기주도 학습 과정이 가장 사실 혼자 썼을 때 다른 부분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뭐예요? 스스로 주도해서 공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만약에 혼자 먼저 쓰게 된 것들을 뭐 점검하는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소서 수업을 시작하는데 학생이 써온 경우에는 어떤 내용을 쓰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도 자습을 그러니까 뭐 예, 그 방과 후에 자습을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획표를 세워서 뭔가 시간을 지켜가면서 열심히 했다라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느 과목이 약하니까 오답 노트를 만들어가면서 했다라거나 아니면 여러 개의 문제집들을 비교해가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라거나 이런 내용을 학생들은 반드시 씁니다. 반드시 쓰고 어떤 면에서는 지도하는 곳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학교가 어느 정도는 뭐 영어를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런 걸 써주라는 얘기를 하는 학원도 있는 걸로 알긴 합니다만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서 실제로 평가받는 것은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이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걸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한 것이 아니라 이게 결국은 우리가 외고에서 뭐 물론 정시를 대원 같은 경우에는 요새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긴 합니다만 결국은 수시로 서울대 연고대를 보내는 학교잖아요. 보내는 학교인데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학생부를 구성하고 보여줘야 하는가를 고려하면 고등학교가 원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이 원하는 것은 성적은 이미 보여요. 보이지만 추가로 보는 것이 뭔가 어떤 본인이 관심사가 생겼을 때 그걸 제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학생인가를 대학 학종에서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하는 그 외고에 들어가면 실제로 하는 모든 활동들이 그 탐구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탐구로 구성이 되는데 어떤 국어 시간에 혹은 사회 시간에 영어 시간에 뭔가를 배웠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납득이 안 간다라거나 아니면 더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호기심을 해결해 가는 과정. 뭐 어떤 성적을 5점, 10점 올리는 과정이 아니라 호기심을 제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학생을 대학에서 실제로 뽑습니다. 서울대 연고대에서 뽑고 그렇게 학생부를 구성한 학생들이 학종에서 성공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그런 역량을 보여줄 때 합격을 할 수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오답 노트를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내가 시간을 지켜서 공부해서 성적을 올렸습니다. 성적을 이제 뭐 부족한 성적을 극복했습니다라고 자소서를 썼을 때 결국 실제로 자소서는 대원외고에서 요강에 보면은 서류 자소서 평가도 성적에 포함된다. 면접 점수에 포함된다라는 기술이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거의 같은 영어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1차를 통과한 학생들이 면접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면접으로 결정이 되는데 자기주도 학습 700자를 전부 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로 채워놨을 때 질문을 받으면 아, 열심히 공부했구나. 어떻게 공부했는지 한번 다시 설명해 봐라. 라는 거 말고 물어볼 게 없어요. 물어볼 게 없으면 그거 자세하게 내가 이제 오답 노트를 어떻게 뭐 좌우를 나눠서 혹은 빨간색을 쓰고 파란색을 쓰고 이런 내용을 써봐야 그게 그 학생의 역량을 보여주기에는 부족한 질문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소서를 이런 내용으로 쓰는 이유는 좋은 질문을 받아야 좋은 답변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두세 꼭지, 왜 이게 이 정도가 적절한지는 뒤쪽에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게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 탐구라고 했을 때 뭐 난민 문제를 탐구하든 아니면은 어떤 뭐 이슈가 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를 찾아보면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렇다는 걸 알 수 있었다라는 것만 쓰는 건 사실 탐구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이과에서는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AI를 활용하거나 이런 것들에 좀 더 오픈 마인드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현재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이제 대학교 교수들 입장에서는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건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는 학생들도 인터넷을 먼저 찾아보게 돼요. 찾아보게 되지만 내가 제대로 믿을 만한 방식으로 공부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책이나 아니면 공신력 있는 어떤 자료, 기사, 통계, 그리고 나아가서 중학생이긴 하지만 논문까지도 봤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논문 보는 게 말이 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은 그 수준에서 내가 알고 싶은데 찾아보니까 있으니까 그걸 소화해 보고 싶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소화를 했을 때 그게 평가를 받을 여지가 크게 커지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외고에 합격을 했을 때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 두세 개 정도의 활동을 탐구를 준비를 하잖아요. 그건 제가 장담하건대 고등학교 학생부에 그대로 씁니다. 괜찮은 탐구기 때문에. 고등학생 해도 괜찮은 수준의 탐구를 사실상 해서 보여준다. 근데 문제는 학생들이 그걸 아직 안 해봤다라는 거죠.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만들어 어떤 적정한 수준에 소화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탐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제 관건이 된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외국 국제고는 실제로는 안 쓰고 합격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뭐 자사는 필수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뭐 아무래도 상경 계열에선 강조가 되기 때문에 내가 수학을 좀 자신이 있다, 말로 수학을 어떤 설명할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보통은 2개를 쓰게 되는데 3개를 쓰면서 수학을 간단하게 활용을 해주는 것도 방법이다. 그다음에 지원 동기 진로 계획, 이거는 사실 30분이면 씁니다. 30분이면. 왜냐면은 보여줘야 되는 게 분명해요. 이 학교를 어떤 인재상 그리고 학교가 강조하는 특색 프로그램을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대원외고를 갔는데 대원외고에서 유명한 프로그램이 뭔지도 모르는 학생보다는 제대로 찾아보고 가고 싶어, 이 동아리에서 뭐 하고 싶어 라는 학생임을 보여주는 정도로 활용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좀 더 짧게 쓰고 싶은데 대원외고가 좀 길게 쓰라고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봤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지원 동기라는 것은 진로 목표와 연관이 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자소서 수업을 할 때 맨 처음에 학생을 한 명씩 불러서 하는 얘기가 뭐가 되고 싶냐, 무슨 과에 가고 싶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만 10명 중에 사실 6명, 7명은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생이 스스로 외고 가고 싶다, 국제고 가고 싶다라는 마인드는 있는데 그 다음은 없는 거야. 그게 이제 나한테 좋을 것 같고 뭐 대학 가기 좋고 그 다음에 뭔가
우수한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싶고 이런 마인드는 중요하고 한 것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자기주도 학습을 하려면 뭔가 관심사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시간과 노력을 성적 자체에 도움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더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진로에 맞는 자기주도 학습을 준비를 해 줘야 되는데 희망 진로가 없는 거죠. 그냥 문과. 그냥 문과이기 때문에 뭐 국제고에는 이제 이과 관련은 학생들도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그 지원동 자기주도 학습을 준비를 하게 되면 어떤 진로 목표가 설정이 되게 되는 거고 그거에 맞게 동아리나 특색 프로그램에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 주면 된다라는 거죠. 인성은 사실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 인성은 우리가 학생부에서 볼 수 있는 게 창체하고 종합의견, 봉사와 활동 기록 이런 것들이 다 보였죠. 보였기 때문에 뭐 보통 학교 회장을 했다 할지 아니면 학생 활동을 했다 할지 하면은 자율활동이나 아니면 맨 마지막에 종합의견에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한 것이든 외부에서 한 것이든 고등학교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증빙이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로 써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데 그게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합격에 문제는 없어요. 합격에 문제는 없는데 보통 이제 대원해고에서 요구하는 400자를 채우는 과정에서 내가 1, 2, 3학년 학급 회장을 했고 그다음에 뭐 학생회에서도 뭐 했고 그다음에 봉사활동도 많이 했다라고 해서 그걸 쭉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에피소드를 써주는 겁니다. 사실 그 인성이라는 건 크게 봤을 때 리더십을 보여주느냐 아니면 배려, 봉사 역량을 보여주느냐인데 그거를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움직임을 했고 어떤 결과를 얻으면서 뭘 느꼈는지를 하나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보여주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 뭐 지도하는 곳에 따라서는 2개 쓰자라는 것도 아마 있긴 할 것입니다만 평가상에서 이제 인성이라는 거 어차피 그 객관적인 것들은 이미 보이는 상황에서 실제로 그 진실성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건 사례의 수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써주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추가 작성 지침이 그 공통 문항에는 없는 것이 1, 2, 3 항목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 그 다음에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인성 부분을 반드시 순서대로 빠짐없이 작성을 해야 된다. 아닌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그 다음에 1500자는 공통하고 배점이 20점, 10점, 10점으로 돼 있다. 그런데 이제 대원하고 명덕 외고만 이제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5개 학교 중에 추가로 유의사항이 뭐 강제는 아니긴 합니다만 글자 수는 점수 배점을 고려해서 20대 10대 10이니까 대략 자기주도 학습을 700자,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을 400자, 인성을 400자 정도로 배분하는 것이 좋음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벗어나긴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자사를 쓰게 되면 똑같이 1500자의 동일한 문항을 가지고 있는데 천자에서 과하면은 한 1200자 가까이까지 자기주도 학습을 씁니다. 인성하고 인성하고 인제 그 인성하고 그 지원 동기는 학교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하고 어떤 에피소드를 말로 시작할 사례만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2-3 문장밖에 안 쓰는 거죠. 근데 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쓴다. 자, 그래서 인제 이 순서대로라는 것을 어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나 아니면은 순서 구성을 보면 반드시 순서대로 써야 되는데 지원 동기 쓴 다음에 인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유기적인 하나의 완성된 글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졸업 후에는 무슨 과 가 가지고 이런 거 하겠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학생회장을 하면서 이런 걸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이해해도 되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도하는 과정에서 700자, 400자, 400자라는 기준을 제한이 없는 다른 학교에도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차원에서 이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700, 400, 400을 딱 맞추기보다는 자기주도 학습은 800자 정도 쓰고 나머지는 한 50자 정도 줄이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학업 역량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알고 싶은 게 학업 역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학업 역량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어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고 아까 이제 면접 방식은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건 뭐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학교별로 차이는 없다. 서울국제고 같은 경우에만 이제 공통 문항이고 아마도 이제 서울권은 그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청이 통제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경기권으로 가면 외고나 아니면 국제고에서 이제 그 재시험 면접이나 공통문항 면접이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서울 외고는 서울권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해서 거의 100% 질문이 만들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뭐 그냥 딱 세 문제만 나오냐 아니면은 뭐 더 잘라가지고 짧은 문제가 나오냐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는 과정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동일하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대원외고는 약간 더 뻗어나간 질문들이 나오냐라는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그 명덕외고는 꼬리 질문이 좀 압박 면접을 한다 이런 특성들이 기본적으로 발견된다라거나 아까 소장님께서 한영은 좀 쉽다라고 이제 자료에 넣어주시긴 했는데 학생들은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은 좀 길게 얘기해야 돼. 길게. 대원외고는 뭐 질문 수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좀 더 짧게 명확하게 답변해도 되지만 이 한영은 딱 질문이 3개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혼자 좀 더 많이 얘기해야 되는 것들을 특히 이제 그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것만으로 이제 그 앞에 얘기와 종합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아까 월별로 이제 이런 거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면접 준비하면서 자소서 고칠 거, 그다음에 심화 면접 준비하면서 자소서 고치고 자소서는 실제로 대부분 학생들이 여름방학 들어가면서 쓰게 되고 좀 더 늦는 학생도 있긴 합니다만 근데 그때 정도 이제 시작해 주는 게 좋습니다. 뭐 5, 6월에 초안을 써보는 것이 좋다라고 하시긴 했지만 뭐 그 프로그램이 이미 좀 진행되거나 끝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여름방학 시작하면서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까 보시면은 그 5주 정도 자소서를 쓴 다음에 면접 수업이 이제 그 중간고사 보기 전에 그다음에 중간고사 끝나고 이렇게 있는데 맨 마지막에 한 3번 정도 실전 연습을 하는 건 말 그대로 최종 점검,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그 우리가 자소서 수업 5주, 그다음에 면접 수업이 이제 4주 정도로 4주나 5주 정도로 해서 2번 정도 진행할 기회가 2학기에 있는 거예요. 그 동안에 사실상 학생들이 스스로 준비가 충분하다라고 만족할 만큼 준비할 충분한 기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소서 쓸 때하고 또 그걸 말로 해보면은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잘 썼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얘기를 해보면 이해가 부족하면 공부를 하지만 그 너무 충분히 너무 소화가 됐다라고 하면 학생들은 또 욕심을 내요. 그럼 또 어렵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건 어느 정도는 소환됐지만 내가 추가적으로 공부하기는 힘들고 부담을 느끼는 경우에는 약간 수준을 낮추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우리가 점수로 평가되는 것은 면접입니다. 면접.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 평가도 면접 점수에 이제 포함된다라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지 이 규정을 밝히는 대원외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면접에서 평가를 받는 과정 어떤 질문이 나오는가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자소서이기 때문에 자소서를 준비하는 과정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결과를 결정하는 면접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입시 일정을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사실상 원서를 내고 1차를 합격한 학생들이 자소서를 내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1차 합격하고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3, 4일 사이에 사실상 자소서가 준비될 수는 없죠. 면접이 준비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기본적으로 뭐 사례를 좀 더 보여드리긴 할 겁니다만 5주를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준비를 한다라는 걸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학생마다 먼저 써본 학생도 있고 관심사가 명확한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예를 들면 뭐에 관심 있어라고 했을 때 백지인 상황에서는 제가 이제 불러놓고 예를 들면 서울대에는 이런 학과들이 있어. 어느 학과에 관심이 있냐. 혹은 이 학과에 가면은 뭘 하고 싶냐. 이 질문부터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에 가능한 많은 시간을 배정을 하고 어쨌든 초안을 5회 수업 안에 일단 면접 질문 한번 뽑아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여름방학 5주 수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례 몇 개를 보여줄 건데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실제로는 그 지도하는 과정에서 표현이나 분량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하는데 이걸 자료로 이제 보여드리긴 좀 어려운 측면도 있어서 의견을 남겨주는 걸 위주로 이제 사례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건 전부 다 이제 자료에 있으니까 나중에 자세하게 읽어보셔도 될 텐데 학생이 이제 먼저 같이 주제를 상의한 다음에 써본 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더 알아보거나 아니면 체크해 봐야 되거나 아니면 뭐 방향성을 좀 틀어야 될 것에서 일단 의견을 주고 여기 보면은
이 학생이 욕심을 처음부터 부렸습니다. 서양 철학사, 윤리, 형이상학, 청초, 그 다음에 뭐 정의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책 3권을 이 짧은 분량에 넣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써요. 왜냐면은 이걸 책 한 권 하고 이런 걸 느끼고 이런 걸 느꼈다라고 하면은 그게 사실상 면접에서 답해야 될 내용인데 그걸 전부 다 써버린 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의식으로 뭘 했고 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수행한 것이 통해서 내가 얻은 것을 아주 간결한 표현으로 제시를 하고 그게 다음에 어떤 문제의식으로 이어지거나 느낀 점으로 이어졌는지를 사실상 구조만을 제시하는 게 자소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이사이의 내용들은 결국은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5주 수업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면접 수업 때 선생님마다 활용한 양식은 다르긴 합니다만 이제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소서 문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을 예측해 볼 수 있고, 그럼 학생들이 답변을 하고 메모를 한 거에서 실제 연습을 해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나 보강해야 될 부분들을 제가 이제 엑셀로 정리를 해가지고 학생하고 계속 파일을 오가면서 업데이트 해가면서 내용을 이제 완성해 나가는 방식. 선생님마다 그냥 이제 질문지를 쭉 뽑아주고 학생한테 거기 이제 타이핑을 치게 하는 선생님도 있고, 선생님마다 방식은 다릅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자소서 수업이든 면접 수업이든 예를 들면 첫 시간에 한 30분 정도 오리엔테이션, 자소서 이런 특징이 있어, 이런 거 신경 써야 돼라는 걸 제외하면 모든 수업은 1대1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선생님이 그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혼자 준비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선생님하고 계속 더 보강해 나가는 과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라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사례를 일일이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띄어쓰기를 제외하면 4문장 정도의 뭐 250자, 그 다음에 뭐 300자의 5문장이니까 보통 한 60자 정도 평균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700자에 2개의 소재를 쓴다라고 3개의 소재를 쓴다라고 했을 때 한 250자 이 정도를 활용하게 되는 거고, 여기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을 썼을 때 뽑을 수 있는 질문들을 해보고, 이게 만약에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 내용을 여기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답변을 위해서 뭐 답변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했을 때 이쪽으로 빼기도 하고, 이런 수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고, 결국은 우리는 자소서와 학생부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대부분의 질문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대입에서도 서류 기반 면접을 하게 되면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본 다음에 결과를 공유를 해줄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자소서를 쓰면 어떤 질문이 나올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걸 학생들이 스스로 답변을 준비해보고 평가상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피드백을 해주고, 그게 학생 수준의 어떤 면에서 약간 부족하거나 넘친다라고 보면 그걸 수정하고 공부하고, 이런 과정들이 결국 그 학교에서 이 학생을 우수하다라고 평가해 줄 만한 그런 자소서와 면접 과정을 만들어주는 이제 총체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자소서 면접 수업을 이제 저만 맞는 것은 아니고 선생님마다 이제 강조하는 포인트는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 수업에서는 소수 인원으로 모든 반을 받아서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이제 그 어려워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잘하는 부분들을 계속 체크하고 업데이트 해가면서 결국 여름방학 때 시작해서 12월에 최종 면접에 갈 때까지 그 학생이 상황에 맞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를 좀 중점적으로 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이제 지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를